천년 전 노르만 탐험가들은 북아메리카의 미개척지에 도달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식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최후는 뉴펀들랜드의 바람 부는 해안가 캠프였으며 바이킹과 미네소타의 먼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DNA 분석 결과와 미발견 유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견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선사시대와 누가 최초로 강을 건넜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실제로 내륙 지역까지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놓친 증거는 무엇일까요? 뉴펀들랜드 최북단에는 노르웨이 탐험가들이 1000년도 더 전에 북아메리카에 발을 디뎠다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인 정착지 유적이 있습니다. 랜스 메도우즈라고 알려진 이 유적지는 대서양과 육지가 만나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발굴은 1960년대에 앤더스 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그의 연구는 초기 방문객들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흙과 목재층 아래에서는 8채의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 디자인은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의 회관과 작업장을 연상시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 속에서 고리 모양 머리가 달린 청동핀, 물레 회전추, 그리고 철못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틀림없이 노르드족의 유물입니다. 철기 제작의 흔적은 특히 눈에 띄었다. 부속 건물 중 하나에서 발견된 용광로와 철 슬래그 더미는 노르만족이 단순히 배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습지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재련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한 상륙이 아니었다. 목공, 선박 수리, 도구 제작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춘 계획적인 작전이었다. 하지만 남겨진 유물들에도 불구하고 무덤도 공동묘지도 없었고 개인 소지품도 몇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장지가 없다는 것은 랜소그 초원이 영구적인 식민지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이곳은 자원 채집과 탐험을 위한 계절별 캠프이자 전초기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 정밀 기술의 발전으로 유적지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2021년 나이테와 목재 유물을 분석한 연구팀은 서기 993년에 발생한 거대한 태양 폭풍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란스 메도우즈에서 노르만족의 활동 시기를 서기 121년, 즉 정확히 1000년 전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착지의 연대는 서기 750년부터 1000년까지 이어진 바이킹 시대, 즉 노르만족이 북대서양을 횡단하며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노르만족은 나침반 없이도 태양, 별, 그리고 해안선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여 드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뛰어난 항해술을 자랑했습니다. 흘수선이 얕고 선실이 튼튼한 긴 배들은 강과 얕은 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해상과 내륙 항해 모두에 적합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쓰인 빈란드 사계는 목재, 야생 포도, 사냥감이 풍부한 땅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고향에서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사가들은 강을 탐험하고 숲을 일구어내는 이야기들을 통해 단순히 해안가에 정착한 것을 넘어선 여정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진 유적지는 잔디밭이나 목초지뿐입니다. 바다와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야영지는 북아메리카에서 노르만족의 탐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경계를 보여줍니다. 만약 바이킹이 배를 타고 뉴핀란드에 도달하여 정착지를 세울 수 있었다면 그들이 대륙의 중심부까지 뻗어 있는 강과 숲을 따라 더 깊숙이 진출하는 것을 무엇이 막았을까요? 목재, 모피, 그리고 교역품은 노르만 탐험가들을 대서양 연안에서 점점 더 멀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린란드 정착민들은 키 큰 나무와 야생동물이 사라진 황량한 땅에 직면했고 고향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찾아 서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계는 도끼질 소리가 며칠 동안 울려 퍼질 정도로 빽빽한 숲과 미지의 땅으로 깊숙이 굽이쳐 흐르는 강,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할 자들에게는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이킹의 장서는 이러한 탐험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흘수선이 1m도 차이되지 않는 이 배들은 얕은 강을 미끄러지듯 거슬러 올라가고 구불구불한 강둑을 따라 나아가며 더 깊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호수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육로로 운반하는 기술에 능숙하여 통나무 위에 배를 굴리거나 좁은 능선을 넘어 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임시 방편이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의 강을 따라 수세기 동안 항해하며 갈고 닦은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베랑기아인으로 알려진 노르만 상인과 전사들은 이미 흘수선이 얕은 배가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수천 마일에 걸쳐 육로 이동과 급류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대륙 내륙으로 향하는 여러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허드슨만에서 시작되었는데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해안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넬슨 강은 남쪽으로 흘러 천연 교차로인 위니펙 호수로 들어갑니다. 레드 강은 계속해서 미네소타 국경을 향해 구불구불 흐르다가 미시시피 강 유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구간은 노르만 항해사들이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후에 프랑스 탐험가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카누를 타고 거의 동일한 경로를 이용했는데 이는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이 지도를 그리고 관리해온 길을 따른 것이었다. 또 다른 경로는 세인트 루이스 강을 따라 이어졌다. 로렌스 강은 오데오를 거쳐 슈피리어 호수로 흘러갑니다. 이 내륙의 바다들은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들과 포티게이션, 운송로우로 연결되어 미국 중서부 북부 지역 거의 모든 곳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형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징검다리와 같았다. 각각의 강과 호수는 사슬의 연결고리였다. 적절한 시기와 지식만 있다면 선원들은 물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대서양에서 북미 대륙의 심장부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정의 실용성은 단순히 선박 설계나 항해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르만 탐험의 논리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다. 고향에서 부족한 것을 찾아 나서라. 안전을 위해 내륙으로 이동하고 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문제는 그것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남겨진 단서들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줄 수 있는지 여부다. 1898년 미네소타 서부의 한 농장에서 포플러 나무 뿌리 사이에서 그레이스톤 석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석판 표면에는 한때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사용했던 룬 문자와 136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켄싱턴 레온스톤으로 알려진 이 비석에는 노르웨이 탐험가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가 일행 중 10명이 죽어있고 자신들의 운명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언어와 상징은 수십 년간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어학자들은 14세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룬 문자의 형태와 단어 선택을 지적했고 옹호론자들은 룬 문자의 진화 과정과 현대적인 도구로 새겨진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룬스톤이 발견된 곳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 다른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추측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지역의 들판과 강둑에서 노르만 양식의 도끼와 철제 도구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세 유물과 후대 유럽 교역품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부족합니다. 1957년에는 올라프 키라 왕 시대에 주조된 11세기 노르웨이 은화 한 리피 메인주의 원주민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화의 이동 경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교역망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다가 땅에 묻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과 더불어 원주민 공동체는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물길을 따라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낯선 도구를 든 창백한 피부의 방문객들이 배를 타고 소리 없이 물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고 묘사합니다. 강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기억들은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풍경 속에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코타족과 아지와족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듯 모든 역사가 돌이나 잉크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역사는 이야기 속에 담겨 들려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강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 연구실에서 굿맨 박사는 잊혀진 구불구불한 호숫가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을 조사합니다. 오래된 미사로 검게 물든 이 샘플에는 DNA 조각과 수세기 동안
겹겹이 쌓인 인간, 동물, 식물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메타게놈 시퀀싱을 사용하여 미국 내륙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유전적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연구진은 중세 온낭이인 서기 950년에서 1250년 사이에 형성된 지층 깊숙이 묻혀 있는 드물지만 존재하는 저빈도 스칸디나비아 하플로타입이라는 몇 개의 표지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는 매우 희미하여 수세기 동안의 유전자 혼합과 토착 혈통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거의 묻혀버렸습니다. 굿맨 박사의 연구 결과는 단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짧은 기간 동안 노르만족이 방문했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이후 유럽인들이 대륙을 횡단하며 남긴 잔재일까요? 실험실 밖의 기후 기록은 변화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나이테와 빙하 코어는 북대서양의 수온 상승, 해빙 감소, 그리고 여름의 장기화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그린란드에서 허드슨만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더 자주 개방되었습니다. 강물은 수위가 높아졌고 육로 이동은 덜 위험해졌습니다. 육지 자체도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보다 여행자들에게 개방적이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도착을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내륙 탐험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이처럼 미약한 유전적 신호는 현대의 오염이나 후대의 혼합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굿맨팀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재확인하고 대조군 실험을 다시 수행하며 그 결과를 상류 및 하류 유적지와 비교합니다. 결과는 흥미롭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데 필요한 기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노르만 매장지, 밀봉된 야영지, 또는 연대 측정이 가능한 유물과 명백한 스칸디나비아 DNA의 조합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는 증거의 경계선에서 멈춰서서 가능성과 의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며 다음 돌파구가 나타나 판세를 뒤집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미네소타에서 발견되는 노르만 탐험가의 흔적은 여전히 흥미롭지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DNA 기술과 토착민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전설과 증거 사이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쓰여집니다. 다음번 획기적인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가 제시될까요?